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만나신 이야기부터 해볼까 해요. 아버지의 나이 33세 저희 엄마를 처음 만나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그때 나이가 27이었고요. 외가는 그때가 식당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작거리면서 가족끼리 뭉쳐서 식당을 차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던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하실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집안의 여자라면 가정을 꾸려서 같이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결혼 생활을 우물쭈물 망설이고 계셨는데요. 아버지가 가족이 아무도 없는 분이신 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아버지를 향한 감정이 깊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외가에서 두 분의 결혼을 적극 찬성을 하였던 거예요. 사내라면 인생을 혼자 개척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사내다운 것만 같은데 네가 그렇게나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어디에 있냐? 돈 관리를 잘하는 것 같던데 돌봐주는 가족 하나 없이 의지할 가족도 없는데 거기까지 혼자 온 것 보면 분명 남다른 것 같더구나.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얼른 결혼해라. 괜히 놓칠 생각이나 하지 말고. 네 나이가 지금 이미 시집을 가고도 남을 때야.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이 차례로 종용을 하시는 것에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큰이모가 저희 부모님의 결혼을 열심히 밀어붙이셨고요. 큰이모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처음에 설득하시고 아버지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한 덕분인지 이듬해 부모님은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가 없는 반전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큰이모에게 저희가 존재했다는 그런 반전이었습니다. 큰이모는 본인보다 8살 연상인 큰이모부하고 중매로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24세 결혼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절대로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동의를 하시겠지요. 8살 차이? 여자 나이 한참 어리고 젊을 때 시집을 가는 것?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남자 쪽의 나이가 8살 정도로 충분히 많을 수도 있는 것이었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말입니다. 큰이모의 주변이 하필이면 유난했던 거예요. 당시에 큰이모 내외는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을 꾸려보려는 신혼부부들이 유독 많이 몰려있었던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여기에 신기하게 죄다 끼케야 2살이나 3살 정도만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들이 즐비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내 신랑은 나이가 많아? 그리고 왜 나만 연애 결혼이 아니야? 정말이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큰이모는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고요. 게다가 큰이모부의 외모가 동안이 아니라는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액면가로 따지자면 8살이 아니라 최소한 10살은 두 분이 차이가 나 보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딱히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는데 너무 분한 것 같아. 나는 대체 왜 그랬을까? 요즘 여성들은 생각하는 게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만 너무 신여성이 못되고 구닥다리였나 봐. 창피하고 분해서 내 인생 어떡해? 한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났더니 큰이모의 속에서는 늘 화가 조용히 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엄마가 결혼을 떨떠름해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큰이모는 옳다거니 싫으셨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나셔섰던 게 아니었습니다. 큰이모는 단지 너도 당해봐 라는 심리였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무 가족이 없는 분인 걸 아시고는 큰이모는 속으로 볼품없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어떻게 동생을 향해서 그렇듯 모난 심리를 발휘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큰이모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몇 년이 지난 뒤에 술자리에서 만취하신 상태로 실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술자리도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그건 아버지가 아주 좋은 직장의 제안을 받아서 들어가신, 그러니까 이직을 해내신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외할머니의 생신도 목전이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다들 모인 자리였어요.
장소는 외가에서 하고 있던 작은 식당이었고요. 외할머니께서는 흐뭇한 미소로 아버지와 엄마는 쳐다보셨습니다. 결혼을 참 잘 시켰어. 다른 게 선물이야?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이 바로 선물이지. 사위를 정말 잘 두었다느니, 딸이 결혼복이 넘쳐서 즐겁다느니 이런 말씀을 길게 이어가셨습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한 가지 말씀을 오래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셔서 약주를 하신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을 잘 꾸려서 단란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다는 말씀까지 외할머니께서 뱉으셨을 때 구석에 앉으신 채로 심란함을 술로 몰래 달래고 있으셨던 큰이모가 울컥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체 뭐가 가정까지 잘 꾸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셋 낳고 잘 사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너 혹시 취했니? 언제 그렇게 술을 홀짝거리고 있었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딸만 꼴랑 하나 있지 보고 단란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괜찮아요? 취했네, 취했어. 세상에 저게 웬 취태라며. 얘, 자식이 딸 하나만 있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자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당혹스러워하시던 외할머니께서는 예전에 큰이모가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결혼을 찬성하셨다는 비화를 밝히셨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시려고 그러셨던 것이었지요. 그런 비화가 있던 줄을 처음 아셨던 엄마는 그게 정말이냐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아름다웠을 텐데 술을 한 잔 쭉 들이키신 큰이모가 잠시 후 난데없이 자백의 시간을 가져버리셨던 것입니다. 과거 그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당신이 그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셨던 것인지 다 밝히셨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던 결혼을 하셔서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고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바라셨던 게 본심이었다며 큰이모가 실토를 하시고 난 뒤 분위기는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랄하고 치사하고 속이 새까말 수가 있어?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실망이고 배신이야! 엄마가 원래 성격이 순하신 분이었고 웬만해서는 화를 내시는 경우가 없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외치셨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도 화가 나셨고요. 뭐 이런 경우를 다 봅니까? 음침한 속내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벼랑간에 원하지 않았던 남편이 되어버린 큰 이모부도 화가 나신 눈치였고 큰 이모 때문에 모욕을 받았다며 부글부글 끓는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화가 나서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거기다 대고 큰 이모부가 맞받아치기 시작하셨던 발언들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덕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안 그래요? 이게 다 우리 덕분이니까 거 성의 표시 좀 하고 사십시다. 형부, 무슨 성의 표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서 말을 하는 건데 솔직히 그간 속으로 생각은 많이 했었지.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째째하게 살까? 좀 가족들에게 베푸고 사면 어디가 덧나는 걸까? 저희가 뭘 째째하게 굴었다고 그러세요? 돕는 일이 있거든 저희가 더 냈잖아요. 적어도 언니하고 형부보다는 저희가 더 가족들한테 잘하고 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라고 해서 뭐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돼요. 다 계획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애 교육비도 엄청 들어가기 시작할 때인데. 저제 분명히 예전에는 말도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이 참 얌전하고 조신했던 것 같은데 말이야.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런데 어차피 애도 하나잖아. 딸랑 하나인데 돈 들어갈 일이 뭐가 그렇게 있어? 교육비 그까짓 것 아무리 들어도 우리처럼 애가 셋인 집보다 설마 더 돈이 들어갈까? 애 핑계를 떼찌하게 구는 건 좀 치사하다고 생각이 드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 큰이모네한테 매달 일정 지원금이라도 보냈어야 했다는 것일까요? 그쪽에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성의 표시를 바란다며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큰이모의 실토 때문에 치욕스러워 하실 때는 언제이고 성의 표시를 운운하시던 큰이모부나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시면서 좀 베풀러 살라며 거들던 큰 이모나 정말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하는 것도 없이 바라기만 하는 것, 능력도 없으면서 주둥이만 나불대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해낼 생각조차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멍청하고 나태한 족속들은 반드시 패배하고 도태된다는 말씀을 일찍이 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큰이모의 발언으로 엄마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입을 다물어 버리셨고 앞으로 상종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머리를 싸매고 계셨고요. 사실 돈 잘 버시는 아버지라든지 외동딸이라든지 이런 요소만 보면 저희 집이 되게 여유가 넘쳐 보였으나 분위기부터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태어난 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둘째는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네. 아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엄마는 제 이름을 다른 걸로 짓고 싶어 하셨는데 독단적으로 아버지가 정해버리셨어요. 출산 직전에도 당신이 떠올리신 이름으로 하겠다고 엄마가 신신당부를 하셨었고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셨으면서 막상 제가 태어나니까 독불장군으로 구셨던 것입니다. 말을 왜 바꾸냐며 엄마가 불만을 터뜨리시자 아버지는 원래 자식의 이름은 남자 쪽에서 짓는 거라고 하셨고요. 제 이름을 너무 아쉬워하신 엄마가 울컥하고 마셨죠. 당신은 가족도 하나 없으면서 그런 거는 왜 이렇게 따지고 살아요? 그러자 그 즉시 아버지가 무섭게 눈을 째리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정도로요. 나한테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말을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명심해. 천의 고아이신 것, 아버지는 그런 배경을 누군가 낮잡아보고 함부로 언급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권위적인 분이셨고요. 가부장적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결같이 사회생활은 남자가 다 하는 거다. 여자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고수하셨던 분입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친다, 환율이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살면서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뭔지 엄마가 궁금해하시면 아버지는 피식 비웃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해도 못하는 걸. 그런 식으로 아예 상대를 안 해주셨고요. 엄마가 영어 문장 하나를 보며 뜻을 궁금해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버지는 비웃음을 날리셨습니다. 그거 하나 뜻을 안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냐면서 어차피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 아니냐면서 신랄하게 반응을 하셨죠. 엄마의 얼굴이 민망함에 달아올랐습니다. 혹시 외국에 나가서 영어 할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라도 배워두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옆에 같이 끼고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러려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알아들어? 여자는 뭘 자꾸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어요? 사는데 뭐라도 필요가 되겠죠. 허튼 소리!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고 아이나 열심히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저 남편 수발이나 옆에서 잘 들면 되는 거야. 정말이지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었죠. 아버지는 물 한 잔도 집에서는 직접 안 떠다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집안에서 남자가 가지는 권력이라고 여기셨어요. 여자는 그저 고분고분하게 남자가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그만이라고 하셨고요. 이런 마당이었으니 제가 아들이 아니라 딸로 태어난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아쉽고 아까워하셨을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직을 해내셔서 큰이모 내외의 시기와 질투를 이끌어내셨던 아버지이셨는데 그런 회사를 때려치우시고 사업을 과감하게 시작하신 것도 전부 아버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그 과정을 엄마는 전혀 모르셨어요. 사업이 굴러가고 난 뒤에야 엄마는 아셨거든요. 어쩐지 올해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워대더니만 자꾸 그렇게 뻑뻑 피워대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속사정이었어. 나는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 뒤늦게 씁쓸해하실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향하여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실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는지 엄마는 몇 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둘째를 뱃속에 품으시자마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고 마셨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채 어린 생명이 사라져야만 했고요. 그 뒤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약물 치료로는 안 돼서 나중에는 결국 수술을 받으셨고요. 앞으로 임신은 어려울 것 같다는 소견을 들은 것은 그것보다도 더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출산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엄마는 그게 충격을 받으셨는데 아버지는 그때도 헛웃음을 흘리셨고요. 원래 임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집에서 다들 출산했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해. 별로 겁먹을 것도 없어. 그러자 엄마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아버지의 뺨을 세게 치셨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엄마의 눈빛 앞에서 아버지는 그 잘난 주둥이를 닫으셨고요. 그 이후로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라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주의를 들은 적은 없었지만 제가 알아서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분위기를 읽는 것 정도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의 냉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삐거덕거리면서도 굴러가는 바퀴처럼 달달거리면서도 작동하는 기계처럼 시간이 지나자 저희 집은 적어도 얼음이 녹은 정도는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체념이나 수능인 것 같기도 하였고요. 외가와 틀어진 것은 큰이모의 못된 신보가 밝혀지고 큰이모부가 망발을 짓거리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죠. 어찌 보면 참 안 됐고 불쌍하다. 보듬어 줘야지. 뭘 어쩌겠니? 너는 윤서방이 돈을 잘 버니까 어쨌든 걱정 없이 잘 살잖아. 어머니가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제가 걱정 없이 잘 사는지 아닌지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네가 언니보다 나은 동생 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고 앞으로 더욱 잘 지내보자고 좀 숙이고 들어가라.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설마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신 것은 아니죠? 왜 아니겠니? 다들 한마음 한뜻이지. 이제 식당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형국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잖니.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뭉쳐야 되는 거야. 언니도 형부도 아무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어련히 미안해하고 있겠지. 속 깊은 네가 이해해라.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우리 가족이 이런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한평생 봐온 가족들인데 어쩜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너는 잘 사니까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화가 안 통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산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돈 없이 사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힘들어도 돈은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냐고. 분명히 그러셨었죠. 아프고 괴로워하는 딸 자식보다도 어머니의 눈에는 집안에서 가장 능력이 괜찮은 사위가 벌어오는 돈이 보였나 봐요. 그놈의 돈! 너는 우리 덕에 결혼 잘했으면 그런 줄이라 알면 돼. 뭘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러니? 어머니! 돈 때문에 가족들이 다 이상해진 것 같아서 제 기분이 지금 얼마나 이상한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언니한테 먼저 손 안 내밀어요. 형부도 용서할 수가 없고요. 마음 좀 곱게 써라. 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네 언니한테 마음이 더 기우는 건 아니겠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처지가 그쪽이 더 동병상련이라서 마음이 기우시는 건 아니고요? 얘가 나이 먹고 나서 성격이 참 이상해졌어. 너 명심해라. 가족이 최고야. 서로 보듬고 살아야 하는 거야. 윤서방을 봐라. 가족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자기 처가에 기대잖아. 외할머니의 입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엄마는 시원하게 웃어 젖히셨습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가족들의 모습이 사실은 극히 일부였고 진면목은 전혀 달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비슷한 이치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셨고요. 엄마는 외할머니와의 대화, 당신의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현재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아버지에게 알리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계산적인 분이고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처가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그때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버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와주셨기 때문에 엄마도 큰이모에게서 받았던 상처 앞에서 등을 돌리실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런 냉정한 결정을 못 내리셨을 엄마였기에 일부러 아버지의 냉정한 면을 빌리셨던 것입니다. 저희 집이 외가와 별로 연락조차 안 하고 살게 되었다는 현상의 방패가 바로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버지를 방패 삼아서 외가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니까 뭐가 더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부모님뿐이었죠. 사회생활을 안 하시는 엄마에게는 이 가정을 지켜나가시는 의미가 갈수록 커졌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의 의의를 찾으실 곳이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상한 점 하나 없어 보이는 저희 세 가족이었으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이하고 삭막하게 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의 싸늘했던 냉전이 결국 시간에 휩쓸려 갔듯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풍경이 익숙해져서 아기자기하고 화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내내 입시에만 매달려서 3년을 보냈어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모두 머리가 좋으셨다고 하던 아버지의 말씀은 허언이 아니었던 것인지 저도 공부에 큰 재능까지는 없어도 괜찮은 성적을 낼 정도는 되었습니다. 아버지만 보더라도 머리가 비상하시다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최고로 만족하지는 못했으나 뿌듯한 웃음이 입가에 걸릴 만한 대학의 합격증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어떤 언질도 미리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두 분의 이혼은 볼 꼴과 못 볼 꼴을 다 보고 자랐던 제 입장에서도 단 한 번 떠올려 본 적이 없는 결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위해 외국에서 몇 년 살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첨예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엄마가 폭발을 하셨던 거예요. 하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까지 나는 통보를 받아야 돼요? 내가 꼭두각시예요?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리고 더는 못 참아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여태까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뭐가 안 된 게 있었어? 있었냐고! 어디 알지도 못하면서 여자가 멋대로 짓거려? 모르면 제발 닥쳐! 이것 봐요. 내가 모르고 싶어서 모르고 살았어요? 당신이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걸 원하지 않았으면서 나보고 항상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면서 이 치사한 인간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하는 수 없이 살얼음판 위에 냉전을 흘러가는 시간에 맡기며 넘어갔으나 세월이 더 흐른 지금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제가 대학 입시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 두 분은 제 앞에서 굳이 파탄이 나고 있는 관계를 알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모르던 사이 일이 또 있었더라고요. 또 큰이모였습니다. 거기는 자식만 셋이었는데 셋 다 잘못 컸거든요. 자식 농사? 더 안 봐도 뻔해. 이미 망한 것 같아. 진짜 죽을 지경이야. 못 살겠다.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돈 좀 있니? 있지. 염치 없이 자꾸만 먼저 슬그머니 연락을 해댈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국은 못 참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결국은 돈이냐? 돈이면 뭐 다 해결된다는 뜻이야?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해결되겠지. 야, 너는 내 덕에 결혼했잖아. 결혼하고 나서 10원 한 장 네 손으로 안 벌어봤잖아. 너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았잖아. 제발 이제는 내 덕을 본 걸 인정해. 인정하고 돈 좀 달라고 이 망하려나. 큰이모가 진절머리를 치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엄마야말로 진절머리가 나셨습니다. 외가는 상황이 더 다 개판이었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식당도 같이 합심하여서 차리고 이랬던 과거는 정말 과거에만 묻혀 있었어요. 없이 살았던 그때가 나았다면서 엄마는 탄식하셨고 아버지는 치를 떠셨습니다. 처가가 저럴 줄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단단히 착각을 하시는 바람에 결혼을 하셨던 거라고 그러셨죠.
부모님의 관계는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업자 만난 분들하고 술자리를 도시다가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셨던 거예요. 이게 지난 세월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던 하늘 같은 가장의 참모습이고 참 덕목이야? 이혼해. 이혼하자고. 다 끝내. 이혼해봤자 당신만 손해인데 그렇게 당당해도 될까?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헛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양말 한 짝도 직접 빨래를 안 해봤잖아. 내가 희생하면서 살았지.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미쳐서 당신의 그 잘난 사업 파트너인지 아는 사람들 다 찾아갈 거야. 다 깽판 쳐놓을 거야. 가만히 안 둬. 더 이상 봉합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고 세세한 합의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제가 명문대에 입학을 하자 아버지는 제 학비를 다 지원해 주시겠다는 뜻까지 더해서 재산을 엄마에게 분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대학 잘 나와서 취업해서 결혼하는 거, 가정 이루는 거 당신이 다 지켜볼 테니까 아버지한테는 이제 영영 꺼지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잘난 맛에 살 거라면 대체 결혼을 왜 했냐는 엄마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보면서 저는 차마 두 분의 이혼을 가로막을 신용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엄마는 돈을 버는 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즉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셨던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비밀이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뒤 자식만 건지고 돈은 못 건졌다는 엄마의 한숨 소리를 외가에서는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마는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셨던 것이에요. 나도 어쩌면 네 아버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 가족?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 엄마의 얼굴이 한없이 우울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는 해외 사업에 뛰어드셨고요. 그래서 졸업 전에 잠깐 뵙고 인사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무방하다 여겼고 당신의 온전한 인생을 앞으로 잘만 살아가실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잘 그려져서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부모 형제를 사고로 다 잃으신 뒤에도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을 해내실 수 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환경이었으니까요. 저는 대학을 잘 졸업했고요. 직장도 잘 잡았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야 엄마하고 여기저기를 그나마 한 달에 2번 정도 놀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거인지 후회가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들게 되었던 생각인데 엄마와 그렇게 지내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집이었건만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돈은 있었는데 그게 저희 세 가족을 가깝게 묶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향인지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회의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한 여자가 되고 말았죠. 마음고생을 하도 하셔서 그런지 엄마가 너무 늙어 보이셔서 그 사실이 제 가슴 속에 크게 인지가 됐던 어느 날 진지하게 남자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누군가를 멀쩡히 잘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자꾸 혼자 지내는 게 당신의 탓인 것만 같다며 엄마가 자책하셨으니까요. 괜찮은 남자가 아니라면 굳이 억지로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운명같이 남편을 그때 만났습니다. 대학도 잘 나왔고 인상도 깔끔하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그때 결혼한 누나도 있었고 일 다니는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3남매나 되는데 집이 좀 여유롭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중학생 때 사기를 당해서 집이 빚더미에 올랐는데요. 제가 얼굴도 직접 뵙지 못한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그때 상심이 크셨던 나머지 술만 드시면서 지내시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극 다음에 이어진 더 큰 비극이었지요. 그런데 친척들이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아서 물질적 도움은 못 줘도 걱정스런 마음에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나면 밥을 사주고 먹을 거 생기면 꼭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네요.
시댁 입장에서는 친척들이 보내주는 그 마음이 정말 크게 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진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것에 있었고요. 제가 아버지의 딸이 맞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복작거리면서 함께 식당을 하던 외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결혼을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비슷한 시각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졌으니까요. 남편의 누나 그리고 제 시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심해부를 만났습니다. 심해부 또한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저축은 크게 못하신 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눈 맞아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22살이었고요. 아이만 무려 넷이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자 심해부 쪽 집안에서 이쪽으로 와서 살며 애들을 학교 보내면 좋겠다고 제안을 줬었고요. 시누이 내외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쪽이 물가도 더 저렴했고요. 그러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는 간신히 허리를 펴보셨다고 했어요. 아휴,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안 해본 일 없이 살았는데 손주들까지 보느라 내가 진짜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 싶었지. 아휴, 몸에 여기저기가 다 망가진 게 내가 스스로 느껴졌다니까. 그 생활을 1년만 더 했어도 허리나 무릎 중 하나는 반드시 나갔을 거라고 하시며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셨지만 그래도 당신의 손주들에 대한 애정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속으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외동으로 살지 않았다면, 형제들이 많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싶기도 했고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가부장적인 거라면서 치가 떨렸는데 남편은 전혀 안 그런 성격이었어요. 오히려 너무 무뎌 보였다고나 할까요? 대신에 시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부장적이신 분 같았는데 이미 돌아가셨으니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었죠. 남편 하나만 보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남자와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엄마는 다른 것보다도 제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네 눈빛을 보니까 내가 믿어줘도 될 것 같다. 네가 정말 마음을 강하게 굳혔구나. 남편이나 저나 홍기가 찰대로 찬 나이였고 학벌이나 직장 이런 것도 비슷했기 때문에 양가의 허락은 아무 잡음 없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는 반응뿐이었죠. 아니, 그런데 내가 마음에 걸리는 딱 한 가지는 어떻게 친인척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어떻게 꼴랑 모친 하나만 계실 수가 있는지 나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믿어지지가 않네. 저한테 엄마 말고 아무도 없다는 것에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건 문제가 너무 크게 있는 건 아니냐면서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도 너무 횡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셨고요. 안 그래도 결혼식은 그냥 약소하게 갈까 싶었어요. 자그마한 공간을 대여해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아주 작게 결혼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으나 남편이 제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한 것을 아시고는 입을 꾹 닫으셨습니다. 진심보다 더 나은 무기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왜 남편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복잡한 가정사를 밝힌 건 아니었고요. 그냥 엄마밖에 안 계시는 제 허한 마음, 이 공허함을 남편을 비롯한 시댁을 보는 순간에 달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났다고 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아닌 척하고 살았으나 가족이라는 것에 저는 속으로 결핍을 겪고 있었고 엄마가 떠나시면 이 세상에 제가 혼자가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데 이걸 말할 곳은 없어서 속으로 앓다 보니까 이런 불안한 공허함이 더욱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위안이 되어주었고 시댁을 보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가족이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행복해졌던 것이었죠. 그 마음을 밝혔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별 말씀 없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만 계속 끄덕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제 옆에서 남편은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감동을 하셨던 순간은 아마 신혼집 장만이었을 거예요. 결혼식도 작게 끝내버리는 대신 절감한 비용까지 합쳐서 신혼집에 쓰겠다고 소리를 들으시고 눈이 휘둥그레지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결혼 선물로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아버지하고 이혼하셨던 직후 받으셨던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던 걸 시작으로 재산을 좀 불려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해내셨다는 것은 저도 진작 알았으나 설마 저에게 집을 해주고 싶다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연예인들, 사업가들이 살고 있던 최고급 빌라를 매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대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가정가구 다 사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에 총 3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무척이나 뿌듯해하셨어요. 그 집이 부동산 가치가 비단 높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집에 짝을 만나서 살기를 원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에서 나는 내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산다면 여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 그게 내 바람이었어. 이런 나를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걸 원했단다. 엄마, 세상에서 누가 엄마를 비웃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그래요. 엄마, 사실은 저에게도 항상 집이라는 건 의미가 남달랐어요. 이상하리만치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것에 생각을 깊게 갖고 있는 이유를 엄마도 저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평탄한 가정의 모습으로 지난 세월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당신의 모든 바람을 쏟아넣어 장만해주신 그 집은 당연히 제 명이었어요. 이왕이면 우리 아들하고 공동명이면 좋았을 텐데 부부가 사이좋게. 감동 어린 눈으로 집을 둘러보시던 어머니께서 돌연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멀리 사는 시누이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몇 번이나 놀러 왔었어요. 남편이랑 둘이 맞벌이인데 저희도 피곤한데 시누이가 쳐들어오니까 솔직히 난감했죠. 하지만 남편이 전혀 거절할 눈치가 아니길래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시누이를 늘 맞아주었습니다. 차라리 시누이 쪽은 시동생에 비하면 양반이었어요. 형, 나 결혼할 때 형이 돈 대줄 거지? 나 기대해도 되는 거지? 작은 곳이고 박봉이기는 해도 직장은 다니는데 저축은 전혀 못했고 일단 성격이 책임감이 없고 가벼워서 결혼을 못하고 있던 시동생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남편한테 하는 소리지만 사실은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너스레를 떨면서 대화를 넘겼고요. 결혼 생활에 자꾸 참견을 해대시는 시어머니부터 해서 시댁으로 인해 뭔가 항상 정신이 없고 복잡복잡 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낯설어서 이게 정상이고 제가 여태까지 너무 비정상적으로 살아온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가지게 됐든 말든 이 모든 게 무슨 상관인가 싶어지더군요. 엄마는 폐암에 걸리셨어요. 생전에 담배 한 개비를 안 피워본 분이셨습니다. 담배를 일찍이 자주 피워대셨던 아버지가 떠올라서 얼마나 속으로 원망이 됐던지 몰라요. 간접 흡연으로 엄마가 그렇게 되신 것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폐암, 그리고 빠른 전이, 무섭게 몸을 잡아먹은 암세포를 이겨내지 못하시고 엄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가서 여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장만해주신 집에서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다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떠나신 이후 아버지를 찾아 연락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를 안 찾았거든요. 아버지 없이 후련하게 잘 살고 있었건만 유언으로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남기셔서 제가 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만 믿고 기대면서 살아라. 가족 좋은 게 뭐니? 우리가 가족이잖아.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고 감동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곧 당황하게 되었어요. 시동생 장가분에게 저한테 노력 좀 하라고 그러시더군요. 당신 쪽에서는 주선을 할 만한 인물이 안 나오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서 시동생한테 붙여줄 여자를 물색하라고 그러셨어요.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시간을 좀 달라는 대답으로 회피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한테 시누이 애들 좀 학원에 보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제 남편이 대학을 잘 나온 걸 보면 분명히 시댁에 공부머리 유전자가 있기는 한데 사교육을 못 받아서 빛을 못 보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시누이 내외는 학원비에 다달이 100단위로 돈을 쓸 여력이 없으니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외가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지난날에 대한 후회, 부끄러움으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던 그분들.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제는 화목한 가족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남편한테 중간에서 정리 잘하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죄송스럽기만 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 아니잖아. 당신이 당신 가족들한테 딱 거절을 하고 중재를 해줘. 안 돼. 나는 못해. 가족을 위해 내가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소리만 들어왔는데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 가족들한테 쓴소리할 자신이 없어. 그런 소리를 들어왔다고? 당신이? 왜?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시댁에 공부머리가 유전자가 있던 게 아니라 남편이 그냥 죽도록 노력을 해서 혼자 결과를 잘 냈고 대학을 잘 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우의 시동생 모두 공부와 인연이 없었고 신우의 애들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용을 써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잘 돼서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 너만 믿고 간다. 맨날 이러셨다는 겁니다. 걸핏하면 남편한테 우는 소리나 하시고 근데 또 신우이네 애들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고생을 하신 것 같으니까 남편은 죄송한 게 멈추지가 않아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래왔던 거예요. 황당한 건 막내인 시동생은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속 편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취업한 것도 얼마 안 됐고 그 이전까지는 시어머니께 용돈을 타서 살았었다고 하네요.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말이죠. 시어머니의 용돈 자금은 남편한테서 나왔던 것이고요. 시댁이 이런 집이었다니 어이가 실체를 정확히 마주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느낌마저 들었네요. 제가 며느리감도 물색을 안 하고 조카들 학원도 안 보내주고 있으니까 조바심이 나셨던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벼랑간 강하게 나오셨습니다. 니네 그 집 명의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명의로 얼른 바꿨으면 좋겠구나. 사돈이 계실 때야 그분이 사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명의로 있었던 것뿐이고 이제는 안 계신데 굳이 네 명의로 계속 가야겠어? 너 그거 정말 의리 없는 거다.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머님. 우리 집안 식구들이 없으면 너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야. 잘 생각해라. 진정 우리하고 한 식구가 되려면 그 유대감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님, 근데 공동 명의도 있잖아요. 원래 남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남자 집이야 맞는 거고 여자 집인 건 좀 그렇지. 남자 집 운운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 차마 말씀은 안 드렸으나 만약 이혼을 10년도 일찍 하셨다면 이런 가정 때문에 속으로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선언했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네요. 이혼할게요. 혼자 외롭게 큰 집에서 늙어 죽는 게 낫겠어요.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겠다고요. 뭐야? 이혼? 이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어쩜 말을 그렇게 쉽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것까지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바로 그날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고민 끝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엄마의 유언을 지킨 것이었죠. 많이 늙으신 모습에 심란해져서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싫고 미운 아버지인데 저와 이목구비가 여전히 너무 닮아 있어서 혈연이란 뭘까 싶어지더라고요. 증오만 존재할 수는 없는 것, 이것은 애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제가 이혼 선언을 했다는 것도 미치겠는데 갑자기 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까지 등장하니까 남편은 정신이 쏙 빠져 보였지요. 저를 오래간만에 보자마자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신 아버지가 경위를 궁금해하셨고 저와 남편이 교차로 말을 해가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자네, 잘 듣게. 짐작했겠지만 내가 나름 자산가라면 자산가인데 나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내 딸의 몫이야. 내가 죽으면 내 딸에게, 그게 안 되면 사회의 환원이 되도록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사는 사람일세. 내 딸은 나이 들어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고생할 일은 없다는 뜻이지. 자네 따위 없어도 내 딸은 당연히 잘 살 인물이고. 그러니 아쉬운 건 자네 입장이야. 지금 선택하게. 자네 가족들과 연을 끊고 내 딸하고만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딸하고 당장 이혼할 것인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놀랐어요. 하지만 일부러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뭐가 됐든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으니까요. 나는 아버지 자격 따위 없는 사람이네. 스스로 잘 알지. 그러나 적어도 나는 하나뿐인 내 자식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만큼은 없는 자격을 내세워서라도 막을 걸세.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 결이 한찬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결정 내린 것을 시댁에 가서 남편이 전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기절을 하시려고 했죠. 뭐가 어쩐다고? 뭐를 안 보고 살겠다고? 우리를? 이 녀석아, 이게 다 전부 너를 위해서였다. 네가 내 덕에 잘 된 거야. 모르겠어? 너 제발 정신 차려라. 네가 내 덕을 봤기 때문에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잡고 집착만 해온 여자를 만난 거야. 이게 다 내 덕분이라고. 그걸 왜 몰라? 시어머니께서 비통함에 젖어 울부짖으시는 그 내용에 저는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왜 남편이 지난 세월 찍소리 한 번 안 내고 헌신적으로 살아오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들이 시어머니의 공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심적으로 너무 괴롭다고 하였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너무 지쳐있던 건 저도 매한가지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 끝에 아버지의 추천에 따라 외국행을 결정해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터를 잡아놓으신 곳이 있었거든요. 마침 남편의 회사가 그쪽에도 지부가 있어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여가 대폭 깎이게 되었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니 감지덕지였죠. 물론 저희가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건 절대 아니었고 아버지는 이제 다른 도시에 사셨습니다. 그 도시에 사시면서 한국으로 오고 가셨고요. 저희 부부는 아버지가 예전에 구해놓으신 집으로 가서 짐을 풀었는데 작은 정원에 노란색 식물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색이 노란색이었거든요. 후회한다는 말로는 부족한 나의 인생에서 너 하나만 남았구나. 아버지는 저에게 딱 그 말씀만 남기신 채 그저 당신의 일상을 사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고요.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건 시댁이었네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쳤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3년여의 기간을 다 채우자고 남편과 상의는 마쳤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댁은 그렇다 쳐도 아버지 쪽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네요.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큰이모 쪽에서 어떻게 아시고서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다른 의도는 없으니 저와 연락을 하며 잘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에휴, 어쩌면 좋을지, 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알콩달콩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 자라나지 못했어요. 친정 엄마는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친정 엄마는 일남 삼녀 집안의 셋째셨는데 네 남매 중에서 애매한 순번이라 높은 서열 대우도 못 받고 그렇다고 어리다는 특혜도 못 받고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도 간신히 나오셨고요. 큰이모는 장녀라고 해서 외할머니께서 수족 혹은 분신이라 여기시며 의지하셨고 외삼촌은 말할 것도 없이 장남이라서 없는 집안 형편에도 가장 많은 걸 누리셨고요. 막내인 작은 이모는 늦둥이란 이유로 위 형제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싶은 만큼 다 하셨고 그리 어려운 길을 걷진 않으셨죠. 어렸을 땐 이런저런 것들을 잘 생각도 못하시고 그저 상황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사셨던 게 저희 친정엄마인데요. 공장 일만 죽도록 하시다가 어느 날 집안 어르신들의 뜻에 따라서 시집을 가버리셨을 때 그때부터 지난 세월에 대한 원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결혼을 하시자마자 금세 임신부터 하셨거든요. 단칸방 신혼집에서 굴러가는 배를 느끼며 친정엄마는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당신 빼고 남들은 다 누리는 것 같은 청춘을 한없이 동경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제 언니입니다. 친정엄만 구박을 많이 받으셨대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게 죄목이었습니다. 언니를 낳으신 이후에 몸을 추스리시는 대로 친정엄만 다시 일을 다니셔야 했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정을 더욱 못 기르셨던 것 같아요. 형편도 워낙 좋지 못했고요. 부모님의 사이는 좋았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영부영 세월이 흐른 뒤에 6살 터울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네, 또 딸이었죠. 아들을 또 못 낳았다고 구박이 쏟아지자 그때부터 친정엄마의 화병이 제대로 시작됐고요. 친정 부모님의 사이가 악화되었던 것도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친정엄마는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당신의 시댁과는 아예 척을 지신 지 오래였고요. 당신의 친정에마저 지난 서러움을 감정적으로 다 쏟아내신 다음에 거의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셨죠. 제가 9살 때였는데요. 제 친정언니가 외삼촌 댁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면서 첫째만 데려가서 같이 데리고 살겠다 하시던 외삼촌의 말씀. 전 다 들었고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어도 하도 눈칫밥을 먹고 살아서 그런지 그런 상황은 금세 읽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라는 동안 제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친정언니는 선택받아서 탈출했고 저는 초라하게 남겨진 쪽 같았죠.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양가 친척들과 교류가 있었겠나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 언니와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색하게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만나게 되어도 특별히 할 말도 없고 그냥 겸연쩍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삭막한 줄기로 갈라진 게 제 친정이었죠. 친정아빠는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회복을 못하셨어요. 친정언니는 원흉으로 친정엄마를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가 싸대기를 날리셨어요. 친정언니는 자기가 맞은 것보다도 더 세게 친정엄마의 뺨을 후려쳤고요. 저는 이런 광경에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숨이 멎는 기분이었고요. 맞아서 바닥에 쓰러지신 친정엄만 멀찍이 서 있는 절 발견하시고서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빨리 와서 안 일으키고 뭐하냐며 당장 이리 오라고 하셨죠. 제가 엉거주춤 친정엄마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을 때 빠르게 달려오던 친정언니의 어깨를 팔로 감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정언니가 결혼을 입에 올리고 있던 남자친구였죠. 한숨을 푹 내쉬더니 친정언니를 다독이며 먼저 자리를 뜨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몇 달 뒤에 결혼했죠. 놀랍게도 친정엄마와 언니가 서로의 뺨까지 쳤던 그 현장은 바로 친정아빠의 장례식장이었답니다. 나도 이제 성인이잖아. 아빠도 돌아가셨으니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엄마가 내 엄마란 이유로 무조건 참아주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해드려야 할 이유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난 이제 깨달았으니까. 친정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 그게 저를 변화시켰죠. 변화라는 말론 부족하고 각성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어쩌면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질 제가 친정엄마에게 휘둘리며 살아갈까봐 걱정돼서 저에게 어떤 힘을 남겨주신 걸지도 모른다고. 저는 가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전문대를 다니고 있던 저는 금세 졸업을 했고 취업을 했죠.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아등바등 아끼고 저축을 하며 열심히 살았고요. 우스운 건 친정엄마한테 돈을 퍼붓지만 않아도 어떻게든 돈이 모였단 겁니다. 저에게 배응망덕한 미친 기집애라고 욕을 해대셨던 친정엄만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되시자 작전을 바꾸셨어요. 저에게 자꾸만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프니까 돈 달라고 하셨어요.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친정엄마의 존재 자체가 절 갉아먹었죠. 솔직히 아무리 마음 단단히 먹었다고 해도 친정엄마의 하소연을 매번 태연하게 쳐낼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무시하면 어떻게든 저를 찾아오셨으니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고요. 인고의 시간을 한참 보내고 있던 와중에 만난 인연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정이란 걸 따뜻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고 이런 부분은 애석하게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었어요. 악착같이 이악 물고 앞만 보며 달려갈 줄만 알았지 마음에 여유를 둔다거나 지금의 행복을 느끼며 편안해한다거나 이럴 줄 몰랐거든요. 돈을 모아도 늘 조급했고 어딘가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연애를 어쩌다 하게 돼도 제 그늘을 들켜버려서 버림받을까봐 초조했어요. 억지로 밝은 척, 해맑은 척을 하다 보면 피로해졌죠. 결국 저는 그런 노력 때문에 혼자 지쳐서 나가 떨어졌었고요. 그러다가 30을 훌쩍 넘겼는데 계속 제대로 된 인연은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몰래 가시를 세우고 있는 고슴도치라는 것을 알고서 더욱 저를 좋아해줬어요. 특별했죠. 그럼 우리 결혼을 네 가족들 중 누구한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 둘끼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난 이게 너무 좋다. 난 말이야,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소중한 결합이지 거기서 딸려오는 집안의 이익관계라든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내 결혼관이야. 제가 어떻게 남편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자기 부모 형제들이 모두 지방의 먼 동네에 사는데 혼자 대학 때문에 서울로 상경했던 이후 계속 내려가지 않고 머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거주 비용을 아끼려 경기도로 이사를 갔다가 저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연스레 저희 신혼집도 경기도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오래 알고 결혼한 건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저는 이 남자다 싶어 그냥 돌진해버렸어요. 저도 이제는 저만의 단란한 가정이라는 걸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시댁이 생기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댁이 멀지만 복작복작한 식구들의 정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산다면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펼쳐지는 상황이 생각과는 영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형제가 위로만 셋 있는 막내입니다. 시부모님께서 나이가 꽤 있으신 만큼 남편이 30 중반이 돼서야 결혼하게 된 만큼 저희 부부의 결혼에 대해 전혀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직후부터 시댁의 각종 대소사에 제가 전부 끌려갈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됐을 때 남편의 멀디먼 친척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하라는 시댁의 연락을 받은 게 시작이었죠. 남편도 그 친척하고 아주 어렸을 때 두어 번 본 게 전부라고 했어요. 세상에, 왕래가 그 정도로 없었는데 게다가 본인 결혼식 날짜가 잡혀있던 상황에서 우리 결혼식은 안 왔는데 우린 가줘야 한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장소도 생각보다 너무 멀잖아. 그렇긴 한데 네가 집안 행사에 군말 없이 헌신하는 모습 난 우리 집에 얼른 증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런 것 때문이라도 결혼식을 갔으면 좋겠어. 내가 큰 소리 쳐놓은 곳들도 있어서 결혼하자마자 이런 비협조적인 너의 모습 보여드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야.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저의 그늘마저 감싸주는 남편의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한 건데 제가 가진 그늘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보려는 남편의 모습이라니 너무 속상했죠. 분명 결혼 전에 저한테 자긴 따로 나와서 산 지 너무 오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하고 교류도 썩 활발하지 않고 결혼하고 나면 저하고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한테 휘둘릴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했었고요. 비록 제가 그 말을 흘려듣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까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분명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었으면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듯 굴다니 조금은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저의 가족이 됐으니 제가 어떻게든 견뎌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분명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한 게 맞긴 했으나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은 제 친정의 지난 세월만 돌아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던 남편의 머나먼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딱히 하는 것도 없었죠. 꿰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웬 갑자기 제사가 있다고 하면서 시댁에서 저를 불렀어요. 당연히 저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돌아가신 지 한참이라는 시아버지께 큰아버지 되셨을 분의 제사였고요. 그런 제사도 챙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남편은 자기는 집안 제사 같은 거 참석해 본 일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웬 제사인가 싶었네요. 평일 수요일 밤에 제사 참석하러 그 먼 지방까지 내려가는 건 어불성설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가관이었어요. 나는 그 다음 날에 아침부터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야겠다. 무슨 소리야? 그럼 나는 그 다음 날 출근을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다음 날 오전 반차를 내든가 아님 그날 아예 휴가를 쓰든가 하면 되잖아. 나는 이번 달에 무지하게 바빠서 절대 휴가 못 쓰는 거 알지?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아. 요새 회사 분위기가 아주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 당신이 수고 좀 해주라. 미리 고마워. 우리 자기 민영이가 최고야. 남편은 그러면서 저에게 막 애교를 부려왔어요. 저는 이녀 중에 둘째였으니까 막내인데도 평생 애교를 부린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집이 그 모양인데 애교는 얼어 죽을 단어였죠. 만약 제가 애교를 부렸다면 친정엄만 질색을 하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저를 나무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이 돼서도 사회생활을 싹싹하게 하는 와중에도 애교를 부리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남편이 부리는 애교 앞에서 꼼짝을 못했던 건 그 때문이었나 봅니다. 제가 빠른 생일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연도는 제가 늦어도 학년으로 보면 동갑내기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저에겐 없는 애교 같은 게 남편에게만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욕을 들으면 제가 정색을 하게 됐다가도 그럴 때의 남편이 애교란 카드를 꺼내들면 도리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겐 본 적 없던 부부상이었으니 혹시 남편과 제가 꽤 괜찮은 부부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거나 삭막하고 대면대면한 것보단 낫잖아요. 저는 이런 무르디 무른 생각이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서서히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요일 오전 반차를 급하게 내고 제사에 참석했었어요. 장소는 제 시댁도 아니었고 큰 집이었죠. 저 혼자 가서 다른 것보다도 얼마나 멋쩍었는지 모릅니다. 어색해서 우물쭈물하게 있으니까 다들 저에게 이런저런 일거리를 주더군요. 겸연쩍게 있는 것보다야 무엇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행각이 되고 말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던데 저는 제 자리를 잘못 펼쳤던 거예요. 그때 아침 첫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간밤에 먹고 하나도 안 치워뒀던 부엌을 정리한 뒤 출근 준비를 부랴부랴 하고 일을 나갔었죠. 피곤해서 오후 내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로부터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 제사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번엔 주말이니까 자기도 같이 갈 테니까 무조건 참석하자고 하더군요. 거절할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됐던 줄 아시나요? 저만 도착하자마자 숨도 못 돌리고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제사 음식 준비를 처음부터 하라니 아주 끝도 없었죠. 과장을 좀 보태면 허리 한번 못 폈던 것 같네요. 제가 그러는 동안 남편은 자기 친척들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나 떨더니 밖에 나가 놀고 오자면서 휙 나가버리더군요. 준비가 다 끝나고 제사 올릴 때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시댁의 먼 친척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러더군요. 이러니까 하루 나들이 하고 오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 기분 전환이 다 되네. 그래? 나는 너무 피곤한데 잠자리도 불편했는지 좀이 다 쑤시는 느낌이야. 에이, 불편해도 그런 것 좀 감수할 수 있잖아. 우리 집안 친척들하고 이럴 때 얼굴 봐두고 교류하는 거야. 당신은 가족들하고 북적북적 대는 거 그게 로망이라고 했었지? 그 로망 이렇게 이루면서 사네. 가족의 정이라곤 눈꽃만큼도 모르고 살던 당신인데 나랑 결혼해서 많은 걸 누리네. 이거 전부 내 덕분인 줄 알아. 남편은 장난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뱉는 것 같았어요. 너무 큰 황당함에 압도당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잔잔하게 쌓여가는 느낌이건만 남편은 자기가 저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생각이 많아졌고 자꾸만 이게 맞나 하는 갈등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 놈의 제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더군요. 결혼 전엔 제사 따위 전혀 상관없이 살 줄로만 생각했는데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었네요.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살자던 남편은 당최 어디로 갔는지 그 누구보다 집안 대소사에 관심 많고 참여율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참여율이 높다는 건 살짝 무리가 있네요. 남편의 참여율은 반 정도 되었고 100% 참여하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제 친정엄마 징징대는 소리 들으며 산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결혼하고 나선 제사 타령이라니. 근데 사람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새도 없이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생각하고 고심을 해볼 충분한 여유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듯 싶어요. 시댁 사람들이 저를 대면대면하게 대하니까 제가 원체 부침성이 없다 보니 저는 자꾸만 어색한 기분이 들었고 시아버지께선 너무 과묵하시고 시어머니께선 자꾸 엄한 잔소리만 하시고 도저히 한 집안 식구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기가 내키지 않아서 쓸데없이 자꾸만 시댁의 이런저런 각종 행사에 제가 얼굴을 들이밀며 바보같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자기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저만 보냈던 날이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 우리 자기밖에 없다. 하며 애교를 부려대는 통에 제가 또 그 앞에서 싫은 내색은 못하고 시댁의 발걸음을 했던 날이었죠. 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부엌일을 시키셨고 전 따랐습니다. 부엌에 딸린 작은 다용도실에서 제가 마늘을 한참 찾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의 형들의 부인들인 제 형님 되시는 분들께서 제가 부엌에 없는 줄로만 알고 그쪽으로 와서 대화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대화 내용을 얼핏 들어보니까 제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 시댁 식구들한테 떠들었던 게 있는데 저란 사람을 겪어보니까 딱 그대로란 말이었죠. 마음 의지할 데 없이 살아와서 자기한테 의존적이고 나이도 꽤 찼으니 자기만 무조건 바라보고 살려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만 정말 딱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요, 형님. 우린 뭐 알아서 집안에 충실한 종노릇 해주는 사람이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좀 안쓰럽기도 하지 않아요? 그 먼 데서 자주 내려오는 것만 해도 피곤할 텐데 와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일이나 실컷 하다 가잖아요. 전업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말이죠. 나원 참. 멀리서 오는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시댁에 발걸음하면서 남편 두고 혼자 오는 여자? 이런 처지가 진짜 불쌍한 거지.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주고 사나 봐. 얼마나 외롭고 가족의 정에 목이 마른 채로 살았으면 그럴까 싶다. 거기 친정 얘긴 동서도 들어서 알지? 어휴, 그럼요. 아주 인상 깊게 들어서 다 기억나요. 아직 마늘은 까기도 전이었지만 눈이 참 맵더군요. 금세 눈가가 뜨거워졌고 눈물이 차오른 걸 보면 그게 아주 독할 만큼 매운 마늘이었나 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렸어요. 저 대화 때문에 제가 우는 거라고 여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두 형님들이 부엌을 나갈 때까지 그 다용도실에서 가만히 숨죽여 있었어요. 꽤 한참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제 감정만 다스리고 있다가 일 안 하고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냐며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늙고 작아 보여서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왜소하신 분이었던가? 저기 보이는 아버님도 마찬가지네. 원래 저렇게 낯빛이 시꺼멓고 체구가 작으셨던 분인가 싶네. 사실 그건 제 달라진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는 짧은 핑계만 남긴 채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보셨었죠. 군말 없이 시댁 일 거드는 며느리가 전데 기행을 벌였으니 절대 제가 거짓 핑계를 댔을 거라고 그때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현관으로 빠르게 다가가 형님들과 마주쳤어요. 저를 오묘하게 쳐다보시더군요. 여태까지 저를 안쓰럽고도 우스운 동서로 여기고 계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는 게 제 스스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곳을 태연하게 빠져나온 저는 두 번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댁의 대소사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죠. 남편은 하루아침에 돌변한 저의 태도에 무척 놀랐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는데. 김민영은 내가 아는 최고로 착하고 수더분한 여잔데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당신답지가 않아. 나답지 않다고? 나다운 게 대체 뭐라고 생각해 왔는데? 나 이제 아무런 득도 없는 짓거리에 내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을 거야. 득과 실은 따지면서 살아야지. 한 가족인데 어떻게 집안일에 득실을 따질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이상해졌다. 글쎄, 자기 가족들한테 내 집안 이야기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신나게 다 멋대로 떠들어 놓은 당신이 나보다 더 이상한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나는 도저히 당신 가족이 내 가족 같지 않아. 아무리 죽어랍시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난 일꾼일 뿐이지 한 식구란 생각이 안 들어.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차분하고 싸늘한 태도로 말을 이어가자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금세 얼굴이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제 그늘을 환한 빛으로 감싸주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실상은 제 뒤에서 자기 식구들에게 제 불행했던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고 저를 자기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쉬운 여자라고 생각해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못해 역겨울 정도라 차마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 믿고 싶었네요. 진짜 사실이라면 인간적인 배신감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사안이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고역이었기에 제 스스로를 달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살면서 저는 대부분의 고뇌를 혼자 해왔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죠.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이런 순간이 닥쳤을 때 혼자 고요히 생각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했어요. 며칠이 흐르는 동안 시댁에 연락이 빗발쳤지만 저는 이미 그 번호들의 다 차단 작업을 마친 뒤였습니다. 수습하는 남편만 바빠졌죠. 하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의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겨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온갖 괴로웠던 지난 날들을 다 이겨내며 살아온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들더군요. 고작 이런 모습으로 살 것 같았음 차라리 친정 엄마의 곁에 붙어서 괴로움 속에 메말라 죽는 게 나았을 거란 생각 역시 들었고요. 이제 이런 복잡한 심경을 아는 채로 지내는 사이 남편은 거나하게 본색을 드러내주었습니다. 바람이었어요. 저를 향해 당신 이상해졌다고 툴툴대던 적반하장의 남편은 그러던 본인이야말로 진짜 이상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실상 저와 냉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아침 출근길에 콧노래도 부르고 옷도 신경 써서 골라 입고 심지어는 향수도 슬쩍 뿌리더군요. 게다가 뭔 놈의 회식이며 야근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도 아주 늦게 귀가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전에도 왠지 회사 일이 갑작스럽게 바쁘단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았었나? 만약 그게 가짜였다면 날 시댁으로 혼자 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바람을 피우기 위한 변명이었을 수도 있어. 저에게도 여자의 직감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믿고 싶진 않았으나 남편에게 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있는 듯 싶었습니다. 간을 보며 지내던 저는 어느 날 회사에 큰일을 터져서 야근을 하게 됐다고 금요일이라 내일 출근을 안 하니까 다 수습하고 가려면 거의 자정무렵까지 걸릴 것 같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양념고기 있으니까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한우로 만든 거라고 덧붙였고요. 과연 이런 얕은 수법이 통할까 싶었는데 어이없게도 진짜 통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집으로 가봤죠. 그런데 빌라 입구에서 나오던 남편을 딱 마주쳤던 겁니다. 남편 옆엔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요. 절 보자마자 슬쩍 팔짱을 풀더군요. 그걸 보고 이 여자가 절 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당신 왜 벌써 와? 일이 빨리 마무리됐거든. 근데 내가 야근하는 동안 당신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봐.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이쪽은 내 친한 대학 후배일 뿐이야. 남편은 딱 잡아댔습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호감은 있으나 자기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바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게 당최 말이야 막걸리야 싶었네요. 상간녀인 게 분명한 그 여잔 당당한 표정으로 가버렸고 그날 저희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야근한다고 거짓말했냐며 악독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비열한 술을 쓰는 여자라며 혀를 차더니 자기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네요. 사기 결혼, 그 네 글자에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정말 사기 같다. 제발 엄마처럼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난 결혼해서 저러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나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 보면 그냥 우스울 따름이야. 저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당신은 나한테 미안한 것도 없냐고 따져 물었었죠.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말이면 꼼짝 못하고 자기 친정 없으니까 자기 시댁한테만 모든 충성을 다하는 아내를 원했던 거야. 그게 내가 당신한테서 원했던 모습이야. 그게 아니면 별 볼 일 없고 나이도 많은 당신 같은 여자하고 내가 왜 결혼했겠냐? 안 그래? 와, 정말 충격적이었죠. 남편의 공색을 그제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바람난 놈 주제에 편하게 이혼할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놨죠. 그랬더니 곧 죽어도 바람까진 아니었다고 우겨댔습니다. 그 후로 서로에게 날을 세우며 지냈어요. 앞만 봐도 계속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는데 의심의 눈초리만 보내도 남편은 펄쩍 뛰어댔죠.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친정 언니와 연락을 하게 됐어요. 친정아빠 기일쯤에 연락을 하니까요. 상투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에 제가 망설이다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죠. 친정언니가 놀라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저는 있었던 일들을 알려줬고요. 그랬더니 친정언니가 우는 겁니다. 저야말로 놀랐네요. 사실은 나 애들 키우는 거 재미없고 미치겠어. 네 형부하고도 전혀 좋지 않아. 너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연락 안 하고 살았다. 내가 진짜 언니로서 자격이 없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너 혼자 어렸을 때 집에서 힘들게 자랄 것 같아서 죄책감이 말도 못했거든. 근데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못 받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비겁하게 외면하며 살아왔어. 미안하다 민영아. 친정언니의 속마음을 들으며 어느새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속내를 꺼내들었죠. 저 역시 친정엄마한테 벗어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심해서 친정언니까지 멀리했었거든요. 친정과 관련된 건 그냥 다 싫었고요. 제가 다 나약해서 그런 거겠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정언니가 진심 어린 말을 건네왔어요. 민영아, 그냥 이혼해.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서 싫고 억울하겠지만 네 인생 한 번뿐인데 그 아까운 시간 더 잡혀있지 마라. 헐헐 날아가서 살아라. 결혼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 친정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결혼한 직후부터 계속 머릿속이 어지러웠는데 그제야 깔끔해졌고 시야도 선명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몰고 가지 않는 합의 이혼이었어요. 남편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해줬고요. 이혼해서 딱 남남이 되자마자 그놈이 후련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이제 떳떳하게 진짜 사랑을 찾아가겠다 그랬습니다. 억척스럽게 고생하며 시달리는 거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건데 답지 않게 자존심 챙기면서 고고하게 굴기 시작했을 때부터 너는 매력이 사라졌어. 그깟 개소리 실컷 해봐라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좀 어루만져준 남자랍시고 큰 착각을 해서 제 발등 스스로 찍은 바보가 저였으니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거라 생각했네요. 하지만 내 인생에서 다시 이놈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 그때는 꼭 한마디 날려줄 거야. 이혼하고 나서 저는 씩씩하게 직장 생활을 해나갔지만 자꾸만 저도 모르게 정신이 멍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졌어요. 하물며 기계도 쉬어가야 하는데 사람 몸이 쉬지도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혹사를 해왔으니 끝내 과부하가 걸린 것이죠.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제 자신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었죠.
그래서 제가 더 잘못되기 이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아깝긴 했으나 결국 퇴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거의 난생 처음으로 고요하게 휴식 시간을 가졌죠. 그러던 중에 외삼촌의 연락을 받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외숙모의 사촌 형제 내외분들께서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는데 현재 건강 문제로 영업을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렵사리 월세 안 올리고 2년 재계약한 지 딱 3개월 만에 쓰러졌으니 너무 아깝지. 내외 두 분 다 건강에 이상이 왔다네요. 그때 공교롭게도 식당의 주방 이모님 역시 자녀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식당 운영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자리 계약 기간이 1년 반 가까이 남았으니 아깝다고 혹시 제가 거기서 어떤 것이든 장사를 해볼 생각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며 외삼촌이 적극적으로 나오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어서 전 당황했는데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 싶었습니다. 친정 언니도 저에게 회사보다 장사가 체질에 맞을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군요. 원래 그 식당은 쫄면, 만두, 볶음밥 등을 여러 가지 파는 곳이었고 메인 메뉴는 돈가스였어요. 저는 돈가스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무난하게 점심 메뉴로 자주 골랐던 게 돈가스였죠. 특별히 대단하지 않아도 왠지 사람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게 돈가스라고 생각해왔기에 저는 장가지를 쳐내고 메인 돈가스에만 주력하는 식당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고 간단한 리모델링 작업이 있었죠. 상황이 정리되어 갈 때 원래 전에 일하셨다던 주방 이모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모셔왔어요. 우리 딸이 사고당해서 그땐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지금은 다 회복이 됐고 내가 다시 이만한 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하던 중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다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볼게요. 세련된 젊은 인력을 구하지 않고 제가 당신을 찾아주신 것을 주방 이모님은 무척 고맙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홀과 주방을 오가며 진두지휘를 해줄 직원을 뽑았는데 친정 언니의 대학 선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경력 단절이 되신 분이었죠. 친정 언니와 대학 때만 잠시 가깝게 지냈다가 그 이후로는 왕래가 없었는데 우연히 얼마 전 서로 소식이 닿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쪽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친정 언니가 알고서 저에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선택은 저의 몫이라였지만 저는 이분을 뵙자마자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똑 부러지고 진실된 인상에 끌렸거든요. 이제 애들이 다 중학생이라 한숨 돌리게 됐는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갈 걸 생각하면 얼른 일자리부터 급했거든요. 하지만 경력 끊긴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보니까 취업 시장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식당 일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컴퓨터 앞에나 앉았게 생겼는데 이런 일 하겠냐면서 저를 안 써주더라고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게 돼서 너무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계산이 빠른 분이어서 저는 정식 오픈 전부터 안심이 됐어요. 아무나 4년제 나오는 게 아니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짧게 나와서 땜빵으로 일해줄 알바생도 뽑았습니다. 나이로는 가장 선배셨고요. 이분은 근처 마트에서 고정 시식사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다른 일도 병행하셨다가 그 자리가 없어진 후로 난감해하고 계셨어요. 고정 시식 일은 거의 주말에만 하니까 평일엔 할 일이 없으셨던 거죠. 나이 50 먹고서 아직 팔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구하는 게 어떤 거든 쉽지 않더만. 젊은 사람 안 써주고 나 같은 늙은 아줌마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젖 먹던 일까지 짜내서 열심히 해버리다. 그렇게 저 포함 여자 4인방이 완성됐습니다. 전엔 원래 그 식당이 휴일이 없었다던데 저는 화요일로 고정 휴일도 정했고요. 양도 푸짐하고 깔끔한 돈가스 하나만 제대로 하는 집으로 탈바꿈을 해놨어요. 첫 오픈을 했을 때 많이 대비를 했음에도 고작 2테이블만 동시에 받아도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실전은 확실히 다르더군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저는 제가 내향적이라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더 좋아할 거라고 여겼는데 식당 운영이라는 게 은근히 뿌듯하고 보람되더군요. 첫 줄을 무사히 넘긴 후 4인방이 모여 앉아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눴는데
다들 저한테 어째서 다른 세련된 메뉴로 하지 않고 돈가스 전문집으로 정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답변을 꺼내들었죠. 어릴 때 저는 화목한 가정의 상징이 돈가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TV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어릴 적에 엄마가 돈가스를 사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치과를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일화를 풀었을 때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에겐 저런 추억이 없었고 있었을 가능성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가정사까지 다 풀어버렸어요. 그럴 의도는 처음에 없었건만 정 깊은 눈빛으로 절 바라봐 주시는 분들에게 홀려서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점점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귀 한쪽이 잘 안 들리잖아. 12살 적에 친정아버지한테 별것도 아닌 이유로 귓방맥이를 잘못 얻어맞은 후로 이렇게 됐지 뭔가요? 나는 아직도 이 아픔이 서러워요. 나이가 들어도 가시질 않아요. 근데 더 아팠던 건 친정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그러길래 행동을 잘했어야지 하고 혼냈던 거예요. 주방 이모님의 일화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분노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같이 인생의 아픔이나 고충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인생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때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다들 가슴을 치며 자기 일처럼 화를 내셨었죠. 저 대신 전 남편 욕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직원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었고요. 앞으로 식당이 어떻게든 잘 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기에 겸손한 자세로 차근차근 해나갔죠. 직원들과 서로를 다독이며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때 정말 운명처럼 불청객이 등장했던 겁니다. 점심 장사 끝물 시간대였고 전 식당 뒤편에서 깍두기 담글 무가 담긴 포대자루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포대를 끌고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손님 한 분이 다 드시고 계산 중이었으며 그 외에는 딱 한 테이블만 있었는데 주문한 후에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앉아있는 그 테이블을 본 순간 제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전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대체 여기까지 웬일이지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정체가 다음으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확실히 그 여자가 맞았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요. 이혼 확정 이후에 알게 됐던 사실은 그 여자가 저보다 7살 어리다는 것이었죠. 남편하고는 그럼 8살 차이인데 대학 후배라는 변명을 냈었다는 게 황당한 부분이었네요. 그 망할 상간녀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알아차리더니 휘식 웃으며 전 남편에게 속닥거렸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한참을 일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인데다가 포대자루까지 하나 끌고 있는 제 모습을 크게 훑어봤습니다. 와, 세상 좁다. 여기서 이렇게 보네. 반갑다. 알바하나 봐? 알바 아니고 사장이거든? 돈가스 먹으러 왔음 곱게 돈가스나 먹고 가. 그 입으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아, 그래? 여기 장사는 좀 되냐? 이렇게 팔이 날려서 어떡해. 사장이라서 직접 고생하는구나. 대단하네. 열심히 하네. 넌 그러고 사는 게 딱 어울려. 네 자리 찾았다. 말본새만 참하게 하면 좋을 텐데. 전 남편이 떠드는 소리에 맞춰서 제 어이가 사라져갔습니다. 자기 예비 처가에서 워낙 잘해줘서 너무 여유롭다는 아무도 안 물어본 얘기를 전 남편이 신나게 떠들었어요. 상간녀와 결혼을 앞둔 모양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린데다가 집안 형편도 괜찮으니 저와 미련 없이 이혼할 만했구나 싶었네요. 남편이 그런 소리를 떠드는데 상간녀는 민망해하긴커녕 고개를 더 빳빳이 들더군요. 그 꼬라지 보고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제정신 박힌 여자라면 전 남편 같은 놈한테 이끌려서 이혼하는 거 다 보고도 결혼 생각할 리가 없었죠. 그러니 정신 나간 상간녀와 결혼해봤자 그게 무슨 행복이겠나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웃자 두 연놈들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제가 상간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결혼 잘 하시고 개고생도 잘 하세요. 같이 살다 보면 자동으로 깨달을 거예요. 뭐라고요? 저기요.
오빠는 저를 공주처럼 모셔주거든요. 그쪽은 공주님 될 자격이 없었으니 그랬던 거고요. 추하게 질투하지 말고 아등바등 일이나 해. 그나마나 얼마 못 버티고 폐업하겠지만 빚더미에 올라서 죽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어? 상간녀가 발끈하자 옆에서 전 남편은 연병을 떨었습니다. 제가 분해서 이를 악물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박장대소가 들려온 겁니다. 알바로 일하시는 분께서 먼저 이렇게 외치셨죠. 아이고, 전 남편이셔? 우리 사장님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취미로 하는 거요, 취미. 재산 있는 걸 없는 것처럼 하고 무덤덤하게 사셨다더니 그 재산 전 남편 놈한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혼하셨다더니만 성공하셨네. 전 남편 놈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 사장님이 정말 치밀하셨네. 이보세요.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사장님한테 괜찮은 남자인 척 가면을 쓰고 살 거면 그 가면을 본드로 잘 붙이셨어야죠. 괜히 가면 벗어서 돈맛도 못 보고 멍청하게 이혼이나 하셨잖아요. 그러자 직원분도 금세 덧붙이셨고요. 두 분은 다시 깔깔 웃어대셨고 그때 주방 이모님이 홀쪽으로 나오며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그만 웃어. 나까지 너무 웃겨서 돈가스를 태워버렸잖아요. 어쩔 거예요? 저거 암만 해도 손님한테 못 나가겠는데? 아차,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지? 이제 전 남편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멍하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떠버렸고 직원 일동은 배가 찢어지게 웃어댔습니다. 저런 덜 떨어진 놈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뜯겼으니 제가 운이 참 좋았다면서 똑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의외의 상황에 정신이 쏙 빠진 그 연놈들은 엉거주춤 일어나서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었는지 상간녀가 자기 휴대폰을 두고 갔다가 얼른 돌아왔는데 그때 직원이 놓치지 않고 말을 했다네요. 저놈 가족들한테 정신병이 좀 있다던데 제사 지내면서 죽은 조상들 이승으로 불러들이는 의식도 몰래 한다네요. 그런 정신병은 집안 내력인 거 알죠?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현실감 넘치는 엄청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상간녀는 표정 관리에 실패해서 겁에 질린 낯으로 가버렸고요. 상황이 일단락된 후 저는 직원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려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통쾌했어요. 그러자 모두 그 연놈들이 제 전남편이자 상간녀임을 안 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 길을 살려준 것 같다며 기쁘다고 해줬어요. 오후 내내 다 같이 깍두기를 담그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전 남편놈과 상간녀가 기어이 만남을 이어왔고 결혼을 앞두었다는 사실을 목도했음에도 제가 하나도 신경이 복잡해지지 않고 그저 웃음이 나고 있다는 것에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 그 사이 제가 많이 성장했고 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건 그 사건 이후로 식당이 무척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연놈들을 만나게 된 게 마치 액땜이라도 됐나 봐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원래 이 자리의 주인이었던 외숙모의 사촌 형제 내외분들은 건강이 회복이 어려워서 결국 장사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영영 접기로 했고 먼 지방의 시골로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도 함께 가서 몇 주를 그곳에서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제 친정엄마를 설득해서 함께 내려간 거예요. 거의 평생을 악에 갇혀 살던 친정엄만 시골로 가서 안정을 찾게 되셨습니다. 오라비, 우리 어렸을 적에 이런 동네 살았었잖아. 그치? 그때는 내가 참 꿈 많은 소녀였는데 볼품없이 이룬 것 없이 늙어버려서 서글프네. 그래, 우리가 옛날에 꼭 이런 동네 살았었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건 네가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건 나이랑 상관없어. 외삼촌이 친정엄마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고요. 그 어떤 위로도 비꼬아듣는 친정엄마인데 외삼촌의 말씀을 듣고서 그때 한 줄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반성을 했어요. 지난날을 뒤로한 채 친정엄마에게 자주 안부를 전하는 딸이 되었죠. 친정언니와도 가까워졌고요.
저와 자매의 우애를 나누게 된 친정언니는 성격이 밝아졌고 형부하고도 딱딱하게 지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식당이 갈수록 너무 잘 돼서 저는 계약 만기가 다가왔을 때 당연히 연장을 원하면서도 월세가 많이 오를까봐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건물주 사장님께선 월세를 올려받지 않으셨어요. 건물 1층에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를 갖게 된 것이 기분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상간녀와 헤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애초에 그 상간녀는 전 남편이 유부남이라서 매력을 느꼈던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이혼을 한 뒤에도 바로 결혼 안 하고 1년이나 질질 끈 것이었겠죠. 직원들이 그러는데 전 남편이 식당을 찾아와 주변에서 몇 번 기웃거렸다고 하더군요. 엄청 잘 되는 현장을 몇 번이나 목격할 때마다 표정이 과간이었다고 합니다. 후회로 몸부림치던 전 남편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저에게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며 빌었어요. 이번에야말로 가정적인 남편이 돼줄게. 거짓말 아니야. 나는 내 부모, 형제 앞으로 다 끊고 살 수 있어. 민영아, 너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찼는데 누굴 또 새로 만나겠냐. 그냥 나 좀 받아주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눈물로 반성한다. 옷 빼입고 꽃다발 들고 찾아왔는데 보면서 그냥 웃기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아줬죠. 근데 식당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꽤 멀리서도 주말에 찾아오는 맛집으로 등극해 있었는데 그날이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놈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그날 마침 와 있었나 봐요. 입이 가벼운 분이셨는지 회사에 자기가 본 걸 소문을 쫙 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었다는 게 퍼진 것이었죠. 전 그 이야기를 시간이 좀 지나서야 식당에 온 다른 손님이 말을 해줘서 알았네요. 어쩐지 저한테 받아달라고 빌 땐 언제고 두문분출 하더니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직 준비하고 난리치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인과응보는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